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르고 있다는 CPI 지표를 받아들었고요. 고용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지수가 모두 조정을 받는 영향을 보여줬고요. 그와 함께 보스틱 총재의 발언은 앞으로 우리가 금리 동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3대 지수의 흐름을 조금 더 둔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상승 나왔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점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또 테슬라의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AMD가 함께 불러일으킨 HBM 모멘텀, 국내장에 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제장이 어땠는지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은 같은 업종, 다른 분위기, 그러니까 한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희비가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즉슨 한 섹터를 크게 들어올릴 만한 모멘텀이나 유동성이 여전히 부족한 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일단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보합권에서 끝이 났는데요. 미국의 CPI 발표를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어제 국내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급 소화 과정이 장중의 변동으로 좀 나타나기도 했죠. 삼성전자는 애석하게도 어제 또 내렸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5만 원대에서 58,900원으로 종가 기록했네요. 반도체 쪽에서 대표적으로 같은 업종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사실 어제 시작할 때 대다수의 반도체 뉴스는 조금 우호적이었던 가운데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계 증권사 그리고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낮추는 흐름은 계속 나오긴 했었죠. 자, TSMC 매출 호조 이슈가 결국에는 AI 진영에 힘을 실어주다 보니 AI 반도체, HBM 쪽에 무게가 실린 SK하이닉스는 강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어제 1위 종목이 SK하이닉스였고요. 4%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좀 돌려줄 법도 한데 삼성전자로 계속된 매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제도 금액 기준 외국인의 매도 1위가 삼성전자였고요. 삼성전자는 2% 빠진 채 거래 마쳤죠. 자, HBM을 매수하고 메모리 쪽을 매도하는 것으로 감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아마 이 진영에 힘이 더 실리지 않을까요? HBM 쪽이요. 잠시 후 그 부분에 대한 뉴욕장의 얘기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 흔들림이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던 것은 2차 전지 쪽에 하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자율주행 쪽에 권밍치가 로보택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를 연결고리를 통해서 전달드렸었는데요. 로보택시 일정을 앞두고 로보택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 양산 시기에 대한 의구심 등이 피력이 되면서 어제 2차 전지 쪽에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흔들림이 코스닥에 조금 영향을 줬던 거겠죠. 그나마 낙폭이 제한될 수 있었던 것은 코스닥 내에서도 헬스케어 종목들,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과 뷰티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낙폭이 제한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테슬라, LG엔솔, 에코프로, BM 등은 빠졌는데 또 섹터 내에서 중앙첨단 소재는 19%, 백광산업이나 앵템 등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별로도 그 안에서 주요 종목들의 흐름이 좀 엇갈리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함께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시장이 뚜렷한 시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동 쪽에서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스물스물 나오다 보니까 방산이나 정유 관련한 종목들이 어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연속성을 띠고 있는 것은 이거네요. 비만 치료제죠. 릴리의 펩트론의 추가 상승세 어제 또 나왔습니다. 20% 급등이 있었고요. 위고비 관련해서 이제
펩트론, 위고비 관련한 종목들 비만 당뇨 쪽에서 계속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대봉LS, D&D 파마텍 등이 되겠죠. 그리고 조선은 선박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조선주 올라갔고요. 한동안 조선주 꽤 변동이 컸었는데 어제는 좀 힘을 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히토류 쪽도 어제 이 시간에 연결고리로 짚어봤었죠. 미국이 중국 계속 때리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 들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광물 갑질이다, 히토류 갑질이다라는 점을 살폈던 바 있었습니다. 어제 히토류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네요. 어제 장에 대한 요약이었고요. 어제 코스피 코스닥의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SK 하이닉스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 다음으로 매수했던 게 바로 어제 네이버였습니다. 사우디 측과 협력 강화 이야기, 그리고 증권사의 목표가, 긍정의 보고서 이렇게 어제 전달이 드렸었는데 어제는 약간 주주 환원 쪽으로 좀 더 주목을 받았어요. 발행 주식의 1.5%를 자사주 장내 매수 소각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 4%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밖으로 봤을 때는 어제 외국인이 샀던 코스피 쪽의 종목들 보시면 현대차, 기아 혹은 금융주, 지주사 쪽이 되겠습니다. 밸류업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던가 아니면 한동안 조금 소외되었었던 쪽에서 매수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코스닥으로 가볼까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수했던 종목들입니다. 알테오젠 가장 많이 샀고요. 그 다음 리가켄바이오, VT, 메디톡스,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이런 제약 바이오 쪽의 종목들을 많이 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알테오젠은 이제 투자 경고 지정 해제를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제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고요. 리가켄바이오는 라이센스 아웃 소식이 있었죠. 메디톡스는 ITC 최종 심판을 선반영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데이 일정에 맞춰서일까요? VT,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화장품 쪽에서도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어제 증권사의 보고서 영향이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외국인의 수급과 시총 상위주들의 방향을 좀 매칭하다 보면 그날 시장 어디에서 주목을 받았는지를 느낄 수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네요. 제약 바이오,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군들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섹터별로 흐름을 좀 보다 보면 제약 바이오는 미국장의 흐름과 크게 이제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라는 큰 매크로의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나 TSMC에 따라서 AI와 반도체 쪽 진영이 주가 변동이 그날 크게 나오죠. 애플이나 메타에 따라서 IT 부품 쪽들, 테슬라에 따라 2차 전지 자율주행, 마소나 오픈 AI 때문에 AI와 소프트웨어 쪽의 주가 변동이 큽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영향받을 때가 많겠죠. 글로벌 빅테크의 당일 향방의 뉴스로 인해서 섹터 심리가 좀 민감하게 움직임을 보이는데 제약 바이오는 일라이릴리와 비만 당뇨 쪽의 연결고리를 제외하고는 최근 국내 기업들은 자기만의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개별 모멘텀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꽤 안정감을 줍니다. 개별 모멘텀으로 자기 힘을 가지고 수급을 받아 올라가고 있다는 점 상당히 변동성이 적고 오히려 안정감 있게 다가오는 요즘이죠. 왜냐하면 지금 장이 유동성이 부족하고 빅테크 종목들이 연속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2차 전지, 반도체 쪽의 변동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바이오는 하반기 들어서 명백한 주도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기저에 깔리고 있고요. 유럽 종양학회라고 이제 9월에는 적어놨었지만 이건 학회 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회 일정이나 비만, FDA 혹은 기술 이전, 임상, 생물보안법 이슈가 돌아가면서 각 분야별로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계속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등과 줄다리기로 인해서 언제든지 차익 실현을 자극받을 수는 있으나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함에도 중간중간 쉬었다가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바브몸 돌아가면서 상승세입니다. 요즘 비만 당뇨 쪽이 이제 펩트론 이슈로 인해서 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던 가운데
플랫폼 쪽에서도 시세를 내주고 있죠. 어제 리가켐바이오, 한올바이오 파마 등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는 오펜하이머 측에서 이뮤노반트에 대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어제 주가 급등 흐름 보였는데 차트 한번 보실까요? 10%의 급등세로 42,700원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어제장 이 플랫폼 진영에서 또 새롭게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했죠. 이렇게 바이오 쪽은 각 분야별로 계속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거론되는 종목들을 분류했었는데 삼성증권에서 정말 잘 정리된 내용의 보고서가 업데이트돼 있습니다. 어제자 보고서니까요.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제목은 제가 멋대로 지었습니다. 바이오를 주도할 위인전이 아니라 위주전으로 넣어봤는데 지금 바이오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키워드를 삼성증권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보안법 이슈죠. 9월 12일에 미국 하원을 통과했고 올해 말 법안 최종 통과 기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종목들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적응증 확대. 원래는 하나의 약품에 어떤 효능이 있다라고 이제 출시가 됐는데 그것에 적응되는 병이 너무나 다양했기 때문에 다수 환자 처방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매출이 커진다라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 수 있는 게 바로 키트루다. 흑색종에 초점을 맞췄는데 18개 항암제 적응이 됐고요. GLP-1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당뇨 비만 요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늘상 말씀드리는 만병통치약설 심혈관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좋고 다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보툴리는 톡신도 미용에서 치료로 적응증이 확장되고 있고요. 에너투도 폐암, 유방암, 위암에서 이제는 고형암 전반으로 적응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 셀트리온, 대웅제약, 유한양행, 동아ST 등을 꼽고 있고요. 그리고가 바로 바이오베터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바이오베터라는 것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해서 치료 효과가 우수하고 개발 기간은 짧은데 비용은 절감되고 사용자, 그러니까 환자의 편의성이 올라가고 부작용이 개선되는 약품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더 매력적인 이유는 약가 인하에서 오리지널 의약은 갖지 못하는 좀 자유로움을 갖고 있다는 평이 삼성증권에선 같이 덧붙여졌고요. 예를 들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제형의 변경으로 인해서 환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킨 알테오젠 이슈, 유한양행, 셀트리온이 있을 거고요. ADC로 인해서 약효 개선, 치료 효과를 올리고 부작용은 떨군 쪽으로 봤을 때는 리가켐, ABL 바이오, 그리고 지속형으로 봤을 때 기존 약의 화학 구조를 수정한 약품들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등을 꼽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이쪽에 계속 돌아가면서 관심을 받아왔던 종목들이기도 했죠. 한마디로 바이오를 주도하고 있는 테마들을 잘 정리해서 종목별로 분류를 해준 보고서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이 플랫폼 쪽에서 바이오 베터 쪽에서 힘을 냈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리가켐 바이오입니다. 올해 상승률 이제 90%이고요. 전 거래일에 9% 추가 상승을 보탰습니다. 올해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세를 키워왔던 리가켐 바이오가 어제 추가적인 호재를 더했죠. 새로운 항체 약물 결합체에 대해서 일본의 오노 약품공업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개발 상업화, 전 세계 대상한 독점적 권리에 대한 계약이었고요. 항체 약물 접합체뿐만 아니라 플랫폼 원천 기술까지 해서 패키지로 공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패키지 계약이다 보니까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보여줬고요. 사실 시장에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약품에 대한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분야에서 새로운 공시사항이 전달되면서 어제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직 이것이 시장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에 나오셨던 박재영 차장님 혹은 그 전에 함정남 차장님 등에서도 리가켐 바이오에 대한 긍정의 시각을 꽤 많이 주셨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 추가적으로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가켐 바이오 하면 생각나는 오리온이 있을
있을 텐데요. 지난 3월이었죠. 이때 주가가 급등했던 때였을까요? 3월 리가켐의 지분 25% 이상을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랐던 오리온의 어제 차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리가켐바이오가 2시경에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급등했고요. 오리온 역시나 2시경부터 추가적인 상승폭을 조금 키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10만 원권 위로 올라가기도 했죠. 이렇게 개별 기업별로 좋은 소식이 쌓여가고 있네요. 알테오젠에 이어서 그 다음에 유한양행 그리고 나서 이제 리가켐 이런 식으로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오노 약품공업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관련해서 계약을 맺었던 기업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신뢰성도 더 더해지고 있다 시장의 평가이네요. 자, 그런데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아픈 손가락 HLB가 어제 또 이슈를 만들어 왔죠. 5월에 병용요법 FDA 신약 승인 과정에서 FDA 측에서는 이 HLB 쪽에 보안 요구 서한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항서와 HLB 측에서는 재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한 상황이었고 시장에서는 연내 안에 승인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꽤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FDA가 HLB 간암 신약 심사에 대해서 클래스 2로 분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클래스 1과 2로 통상 분류를 하는데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수정하는 경우 최종 허가까지는 보통 2개월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승인에 최대 6개월 정도. 세부적인 내용을 봐도 조금 더 뭔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라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는 것들을 클래스 2로 넣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에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등장한 거죠. 연내 승인 여부 결정 기대가 내년 1분기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HLB 그룹주가 어제 시간에 거의 다 한가를 기록했습니다. HLB도 9.9% 밀렸고요. HLB 테라퓨틱스, HLB 생명과학, HLB 바이오스텝 등의 종목들이 모두 시간의 하한가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에서 희망회로를 돌려본다면 연내 승인이 그냥 내년도로 옮겨간 게 아니냐, 결국 승인되겠지라는 기대일 수 있으나 주가에 충격적인 변동이 나온다면 당연히 보유자 입장에선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 허락하면 이 종목들까지도 전략 나눠보도록 하죠. 자, 어제 국내장에 대한 시간의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뉴욕으로 가겠습니다. 미국장에서 새벽에 탑뉴스 3개는 그냥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CPI, 헤드라인과 코어가 모두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인가? 상승폭이 하락폭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물가 부담이 등장한다라는 거겠죠. 주거비나 식료품, 자동차, 의류, 비행기, 운임, 재량 소비 쪽 등에서 꽤 많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주거비가 아닙니다. 이 주거비는 빼주시고요. 식료품과 자동차, 의류, 비행기, 운임 쪽에서 상승세가 나타났고 오히려 주거비 쪽에서는 조금 둔화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네요. 주요 IB 19개 기관은 모두 11월에 FOMC는 25bp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빅컷에 대한 기대감은 확 없어진 거죠.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들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플레 걱정 안 된다, 점진적으로 금리 내릴 것이다 라고 언급한 데 반해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11월에 금리 동결도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좀 비둘기파적인 인사였는데 투표권도 갖고 있죠. 그래서 빅컷에 찬성을 했었고 11월에 25bp 인하의 무게를 실었던 인물이 갑작스럽게 11월 동결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신중론이 등장하면서 순간적으로 달러 강세를 유발하기도 했었죠. 장중에 뉴욕장의 달러 강세 흐름을 이 라파엘 보스틱 총재의 발언으로 이끌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AMD 신제품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떨어졌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을 상회했죠. 고용이 강했다라는 것, 고용이 부진했다라는 것인데 허리케인 영향인지 이것은 조금 지켜보자라는 시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물가는 예상을 상회하면서 물가 불안이 가중됐고 금리 모멘텀,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에 힘을 실어주는 그 금리 모멘텀이 당분간은 좀 밀려날 것이다라는 시각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고용은 좀 좋지 못하고 인플레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 물가 부담에 달러 금리가 순간적으로 뛰고 증시가 장중 변동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달러가 강하게 뛰어올랐던 것을 일부 반납하기도 했네요. 그런 가운데 지수가 좀 낙폭이 제한될 수 있었던 것은 엔비디아 등 덕분이었습니다. 엔비디아와 개별 종목의 상승으로 인해서 낙폭은 제한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보이시나요? 전부 다 반도체 쪽입니다. 일단 시작은 AMD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AMD가 신제품을 내놨는데 리사수 CEO는 엔비디아 칩보다 더 뛰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얘기했으나 시장에서는 그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신제품의 엔비디아 것에 밀릴 것으로 평가를 했고요. 글로벌 PC 출하량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에 PC 쪽에 이 노트북 쪽의 매출을 16% 갖고 있는 AMD가 흔들림을 보인 거죠. 4% 하락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등에서도 AMD보다는 엔비디아다 이런 의견에 힘을 좀 모아주는 내용이 나왔고요. 블랙웰 칩이 12개월분 매진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엔비디아가 1.6% 상승했습니다. 자, AMD 측의 신제품은 시장의 기대치에 좀 못 미쳤으나 이 리사수 CEO 등 엔비디아의 신제품 공개 후 발언에서 앞으로 AI 진영의 AI 칩 성장에는 HBM 메모리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 마이크론은 또 호재로 받아들이며 올라섰네요. 4% 상승 흐름 끝이 났습니다. 반도체 진영의 AMD 신제품 이슈로 인해서 엇갈리는 흐름 등을 살펴봤고요. 큰 뉴스로는 글로벌 PC 출하량 감소로 인해서 인텔, AMD,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다소 부진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집니다. 자, AI 반도체 진영에서 전체적인 반도체가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AMD는 실망감에 빠졌으나 AMD보다 낫다라는 평가의 엔비디아, 블랙웰 칩의 매진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올라갔고요. HBM 메모리 모멘텀을 받고 있는 마이크론의 강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10월 프라임데이가 회원 참여가 꽤 많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주가 상승 흐름이 있었고요. 밤사이 유가가 많이 뛰었죠. 허리케인 영향 그리고 중동에서 자꾸 이스라엘이 도발하는 여러 가지 내용 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가가 다시 3%로 뛰었고요. 허리케인 밀턴으로 인해 해양 시추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유가 상승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는 트럼프 미디어 인테크가 있는데 요즘 대선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좀 올라간다라는 베팅 사이트의 목소리 등이 나오고 있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어찌됐건 AI 반도체 쪽을 핵심 키워드로 뉴욕장은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아마존의 상승에 이런 뉴스도 보여서 넣어봤습니다. 아마존이 물류창고 로봇을 10배 늘린다. 그래서 로봇 8종 5만 개를 가동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재고 관리부터 출하 효율성을 높여서 배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축구장 55개 크기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창고에 엄청난 로봇 양을 때려 붓는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각각의 로봇 이름입니다. 재고 관리 시스템 로봇부터 주문 상품을 선택해서 운반하고 포장해서 그 포장한 상품을 적재하고 그 가운데 품질까지 체크하는 로봇들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관련한 이 로봇 종목들 혹은 물류센터 관련한 로봇주들 아니면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종목들을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결고리로는 한강의 기적, 어제 많이들 속보로 접하셨겠죠. 노벨 문학상에 한국 소설가로 최초 수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점 사이트 작가님의 작품을 찾는 이들로 인해서 한때 마비되는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출판사 측으로는 노벨상 에디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축하하는 마음을 넣기 위해서 연결고리로 넣어봤고요. 관련주로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 예스24, 밀리의 서재 등을 참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EU 측에서 러시아 자산 수익금 담보로 우크라 대출에 합의했다라는 소식, 이런 우크라 재건 관련한 지원 대출 합의 이런 내용 등이 들려올 때는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하면 재건주로 트레이딩이 있긴 했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보시죠.
자, 쉬었으면 정신 차리자 했는데 이제 이번 주는 끝이 났네요. 오늘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이 있고요. 테슬라 로보택시 일정 오전 11시 대기 모드에 들어가죠. 내일 중국의 재정정책 발표 예정돼 있다는 점 같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뉴스들 살펴봤고요.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잡아주시죠. 네, 오늘은 다시 K 화장품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화장품 관련한 브리핑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어제 수급적으로도 약간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종목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아마존 프라임데이 빅딜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프라임데이에 K 프리미엄을 확실하게 받아가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이다라고 말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 K 뷰티에 대한 열풍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앞서서 민영 앵커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K컬처 안에 K뷰티까지도 함께 들어있다면 이 K컬처의 그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K화장품도 국위선양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글로벌 K뷰티 열풍으로 역직구 시장이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 8월까지 해외 역직구 금액이 2조 3,500억 원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YOY 기준으로 상승 흐름을 따져봤을 때 23.5%가량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러한 역직구 시장의 금액이고요. 이 역직구 금액 중에서 상당한 비중이 K뷰티 쪽에 쏠려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업체에 따라서 한 60에서 80%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 이커머스 업체들도 K뷰티 관련 브랜드들 입점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프라임 빅딜 K뷰티 제품군을 대폭 확대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입점업체 5년 동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K뷰티 기업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프라임데이 빅딜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순위를 한번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위는 라네즈 립 글로위밤으로 아모레퍼시픽이 브랜드사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제조사도 모두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위가 7월에 진행을 했던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비해서 2계단 올라와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1위부터 100위권 안에 있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순위가 오른 품목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졌습니다. 바이오던스 바이오콜라겐 리얼 딥마스크는 순위 유지를 했는데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가 제닉입니다. 제닉 같은 경우는 지금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해내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7.2%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제조를 하고 있는 화장품들 계속적으로 좀 주시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순위가 좀 하락을 했던 품목으로는 코스알엑스의 스네일 뮤신 96%, 리페어 에센스가 있을 텐데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인 코스알엑스가 브랜드사로 그리고 한국기능성화장품연구센터가 제조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힌 기업들 중에서 상장사들만 시세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드름 패치 쪽에 강점이 있는 TNL만 1.2%가량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고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흐름 어제 이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20위 아래쪽으로 품목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100위권 내 프라임데이 빅딜 순위 품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조 표시가 된 품목들의 경우에는 7월 당시에는 100위권 바깥에 랭크가 되어 있던 품목들입니다. 그런데 순위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메디큐브 제로포어 패드 2.0의 경우에는 이제 22위까지 랭크가 되어 있고요. 7월 프라임데이 행사와 비교를 했을 때는 143계단이나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브랜드사는 APR, 제조는 엔코스에서 맡고 있는데 APR은 1.9% 전일장에서 오르면서 종가를 형성을 해줬고요. VT 리드샷의 경우에는 36계단 상승을 하면서 34위에 랭크가 됐는데 11.6%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급등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단연 VT가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모펀드, 연기금, 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VT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적인 요소들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00위권 밖에서 이름을 올린 클리오사의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립 틴트의 경우에는 167계단으로 지금 정리를 한 모든 품목들 가운데에서 상승 흐름이 가장 돋보였던 품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리오가 브랜드사 그리고 코코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품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텐데 하나증권의 박은정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브랜드사와 제조사들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납품이 되고 있는 용기를 과연 누가 만들고 있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1위에 랭크가 됐던 라네즈 글로이 립밤의 경우에는 부국이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 용기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 부국 같은 경우는 펌텍코리아의 자회사죠. 펌텍코리아 지금 용기 만들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쇼티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K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화장품 어떻게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어제 사모펀드의 사랑을 받았던 세계 기업 한국 화장품 제조 VT 그리고 아이패밀리 SC였고요. 투시는 VT, 잉그루드랩, 아이패밀리 SC, 코스맥스, 순매수세 보여줬습니다. 외인들의 경우에는 역시 VT 그리고 실리콘2, CNC 인터내셔널과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사랑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수급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OEM, ODM사, 브랜드사, 원재료 부자재 관련해서 종목들 정리해 봤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흐르는 길 가운데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주가의 레벨이 어느 정도 와 있는가일 텐데 교보증권의 권우정 책임연구원이 인덱스 자료를 발간을 했습니다. 2023년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비중국향 수출 모멘텀을 타고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가파르게 만들어냈다. 그런데 지금 뭐 중국발 모멘텀이 생각보다 부진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에서 주가 조정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K뷰티가 나타내고 있는 성과를 좀 들여다보면요. 기존에는 미국 화장품 수입을 하고 있는 국가별 비중을 따져봤을 때 한국이 그렇게 높은 비중을 2015년만 해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꼴찌였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한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 중에서요. 그런데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프랑스까지도 역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기업들 국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한국이고요. 그 다음을 프랑스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가 들어지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도 가팔랐는데 현재 화장품 업종의 12개월 선행 PER 지수의 경우에는 13.5배 수준까지 내려갔다. 연초 대비 밸류 매력도를 따져봤을 때 17배 정도 우리가 이 화장품 섹터를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화장품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그리고 탑픽 종목으로는 한국콜마 목표가 실비 1만 원으로 코스메카 코리아는 12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고요. 10월 7일 투자뉴스 7에서도 화장품 관련주들 브리핑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때 또 중소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대형 제조사들이 화장품 관련한 중소기업들 인수하고 있는 현황들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해드렸던 다울투자증권의 코멘트,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가성비를 갖고 있는 인디 브랜드 제품들이 견조한 성장세를 꾸준하게 이어나갈 것이다. 따라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센티멘탈, 펀더멘탈 괜찮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대형 브랜드사보다 ODM사라던가 중소형 브랜드사는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영업이익의 성장세가 훨씬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대형 브랜드사들의 경우에는 YOY 기준으로는 파란 선이 좀 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흐름 자체는 ODM사와 중소형 브랜드사를 합산한 흐름이 훨씬 더 거세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K뷰티 에코시스템도 10월 7일 투자뉴스 7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때 비만 치료제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서 피부 탄력이 함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톡신이라던가 필러라던가 화장품 관련주들 주목받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좀 톡신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메디톡스와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시장 안에서 지금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놓고 좀 경쟁 중인데요. 지금 ITC 국제무역위원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올 3월에 휴젤은 이미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를 FDA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요. 메디톡스는 FDA 품목 허가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지금 톡신 시장의 한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의 한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 선점을 위해서 굉장히 또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판결이 한 차례 미뤄지면서 ITC가 휴젤에 손을 들어줬던 그 흐름이 좀 바뀌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보통 이 흐름이 잘 바뀌지는 않는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결말이 날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행사가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머스크 CEO가 지난 7월에 실적 발표 당시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못 믿는다면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 강력하게 전한 바가 있죠. 그런데 이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좀 비관론이 조금 더 압도적으로 맞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도 웨드부시에서는 로보택시가 결국 테슬라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생산 타임라인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그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도 결정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글로벌 IB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생산 타임라인 어떻게 제시하는지 한번 주시해 보시면 좋겠고요. 관련주들도 이어서 함께 보시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테슬라는 큰 행사 뒤에 주가 하락 흐름이 좀 거세게 나타났던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하나죠. 그런 만큼 자율주행 관련주들 일단 로보택시 행사를 보고 그에 따른 기대감을 적용할 것이냐 또는 실망감을 적용할 것이냐 그 부분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좀 갈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관련주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정이 또 굵직하게 있다 보니까 장중에 로보택시 관련해서 정리해 주신 종목들의 변동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또 한편으론 장중에 또 흥미진진하게 볼거리가 있어서 기대되기도 하네요. 자세하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챙겨보시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사님께서 항상 인사하실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내려가셔서 네. 제가 조만간 절 한번 드리겠다고 그만큼 네. 이렇게 항상 시청자분들과 또 저희 제작진에게도 언제나 이렇게 친절하고 매너를 보여주시는데 시장도 좀 매너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우리 장은 어제 보합권에서 반도체 2차 전지가 같이 흔들리면서 전기전자 쪽 좀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개별적으로 종목들의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는 괜찮기도 했었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뭐 뚜렷했다라기보다는 오로지 좀 바이오에 좀 집중되는 흐름이었는데 뉴욕장은 CPI 등을 소화했고 또다시 AI 칩의 모멘텀이 드러나긴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진영 이런 거 잘 받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수요와 공급을 놓고 반도체 쪽을 살펴보면 이 시작은 작년 5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건 새롭게 수요를 이렇게 견인할 수 있는 가속기가 출현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었고 그 가속기에 파생되는 쪽은 TSMC의 코어스, 그다음에 HBM 이란 게 있었어요. 여전히죠.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인데 엔비디아와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의 차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는 뭐 수요가 견인되고 있음이 사실이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굳이 단가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블랙웰의 수요가 젠슨 황의 멘트로 확인되었다 보니
이와 같이 정고점 부근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네.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 반도체 쪽은 과거와는 좀 다른 게 보통 그 작년 5월부터 시작된 이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가 원래라면 지금쯤 이제 범용 반도체 소재 이쪽까지 확산이 되었어야 되는데 가격은 올라왔는데 출하량이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예. 더 만들어내서 이거를 내놓으려고 하니 예, 과거와는 달라진 게 커스터마이징 형태다 보니까 출하량 수치가 과거와 동일하게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고정가가 빠지기 시작했죠. 그렇다 보니 좀 HBM을 시작하지 못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주가 열의에 있는 상황이고요. 네. HBM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앞서 나가는 흐름을 보여준 SK하이닉스는 주가 흐름이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BR 기준으로 보더라도 약 1배 정도에 붙어 있는 삼성전자와 한 1.5배대에 위치하고 있는 SK하이닉스 한 두 개의 차이 같은 경우가 핵심은 HBM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달라지는 면을 보여줘야 되는 게 원래 예정된 게 HBM3 같은 경우에 진행이 가을 정도로 예상이 되었는데 이게 아직 안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HBM3 단계에서 좀 공고하게 시장을 좀 강화해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 개 기업의 주가 흐름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생각할 게 여기에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세부적인 컨퍼런스 콜 때 여기에서 이제 디램 낸드 관련해서 뭐 감산 이런 게 다뤄진다라고 하면은 주가 방향이 삼성전자도 달라질 거고 SK하이닉스도 지금 약간 저항이 있는 2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텐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관전 포인트가 HBM4 쪽으로 먼저 넘어가는 쪽이 뭐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20만 원 돌파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희미하지만 뭐 8만 원대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거예요. 미리 예단하지는 말자고요. 확인하고 진입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인지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밸류인 삼성전자 매도 실익이 없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네. 말씀 주시긴 하셨는데 아마 지금도 동일한 의견이실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5만 원대로 내려간 것은 참 애석하긴 하죠. 다만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하이닉스 뭐 이런 한미반도체 HBM 진영이 밤사이 이제 엔비디아, AMD 등에서 또다시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네. AMD가 AI에선 결국 HBM 메모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이런 소유자분들은 추가적으로 조금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말씀 주신 대로 좀 보고 갈까요? 네, 보고 간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왜 그렇냐라고 하면 우리가 올해 초 같은 경우는 HBM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던 이유가 예상된 수요가 HBM의 완판이 2025년 정도 뭐 그 정도였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게 바뀐 사항은 없다 보니까요. 여기에서 급하게 종목들을 매수를 더 하기보다는 시장 상황들을 확인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네, 보유자분들이시라면 내용이 힘이 될 수 있겠으나 일단은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바이오 쪽으로 갈게요. 사실 바이오가 정말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어서 너무 다행인데요. 개별 종목 전략으로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알테오젠은 투자 경고 해제, 리가캠은 어제 또 호재성 소식으로 9% 급등 흐름이 있었고요. 알테오젠부터 갈게요. 사실 알테오젠이나 리가캠이나 다 9월에 유망주로 주셨었기 때문에 AS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알테오젠은 여전히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타겟 목표가를 정해놓지는 않겠습니다. 뭐 추세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서 매도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어떤 타이밍에 살지의 고민이 뚜렷하지 않거든요. 다시 못 사는 그런 흐름이다 맞아요. 보니까요. 큰 거래가 실리며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는 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나요? 네네. 뭐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 아직은 그런 현상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가지고 갈 수 있고, SC 제형과 관련된 부분에 진행,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트루다와 진행한 부분과 유사한 계약이 또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주가가 고점이 나왔다라고 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제약바이오 쪽들 보더라도 뭐 여전히 신고가 형태가 나오는 종목들은 그만한 근거들이 있고 주가를 매도할 만한 요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유를 하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0월 들어서 계속 사고 있기도 하고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매도할 이유가 없다.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으로 AS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제는 이 아픈 손가락 HLB입니다. 네. 분명히 연내 기대감이 높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엑스코플이랑 뭐 렉나자랑 이런 키트로다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HLB가 또 한 번 문을 열어줄 걸로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어제 이제 클래스 2 분류로 실망감의 시간의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마 기대했던 부분은 뭐 연내로 이제 발표가 되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주가가 다시금 복원이 빠를 수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게 클래스 2로 되면서 내년 3월 말 정도까지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 종목에 대해서 하나의 일정을 놓고 진입한 투자자들은 시간 내로 빠르게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모멘텀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시간 내에 하락을 안고 오늘 뭐 아침에 급하게 매도를 하기보다 아직은 뭐 ING다 보니까 일정을 보고 ING입니다. 이 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참고해서 너무 뭐 투매 현상에 동참할 필요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각 종목별 답변을 받아봤고 전체 제약 바이오에 대해 한 줄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여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나왔던 기술 수출 형태, 뭐 고용암 그와 관련된 부분 외에도 지금 본물질에 대한 기술 수출이 나올 가능성이 네. 매우 높습니다. 뭐 금액으로 따져 보더라도 나왔던 한 9,700억 정도의 형태보다 한 30% 이상의 계약이 한 2개 정도는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는 세론 현상이 좀 나타났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매도하고 다시 어느 단가에 매수를 할지 그 고민이 되잖아요. 다시 매수를 할 생각들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보유를 하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 그다음에 나머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지금 항치약물 접합체,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로열티 형태, 그다음에 기술 수출이 나올 수 있는 쪽, 그다음에 국내외에 거점을 해외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기업이 있어요. SK 바이오팜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조정이 나와서 좀 안정화가 돼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상승 특징주로 거론됐던 그 종목들 주요 제약 바이오를 이끄는 대장들은 지금 팔면 다시 사는 게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을 고수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의 답변을 참고해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볼게요. K-뷰티에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이제 10월에 성과가 좋았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 안에서 국내 제품들의 선전 소식을 앞서 현은커가 자세히 전달해 줬습니다. 네. 어제 VT 등도 흐름 괜찮았고요. 이 K-뷰티는 지금 아이디어 어떻게 짜십니까? 3분기 실적들을 보면 예상치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꽤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 일부 예상치 하회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 차이가 마케팅 비용과 물류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물류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3분기 일회성이 많이 반영되는데 마케팅비는 여기에서 1분기에서 2, 3, 4분기 넘어갈 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마케팅비를 감안한 부분보다 시장에 다각화를 이루어내는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어요. 뭐 VT 같은 경우도 일본 타겟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는 미국에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주가 같은 경우가 지금 전고점에 근접을 해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우리 예상보다는 안 좋을 수 있어요. 뭐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겠지만 하회할 가능성 또 비용에 따라 있음에 따라서 전고점 형태의 주가를 추격해서 우리 포트폴리오의 종목을 가지고 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 테슬라 이벤트일 겁니다. 로보택시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대치를 반영해서 올랐다가 이제 이제 당일이 되니까 약간의 좀 세론의 흐름이 나오곤 있습니다. 오늘 이슈에서 저희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뽑을까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로보택시가 한 35만 대. 이거는 전체적인 커버를 가능하게, 즉 상용화라고 하죠. 상용화를 위해서는 한 35만 대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이 대당 2억 내외로 감안해 보면 한 70조 정도가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드는 생각이 어떤 걸까요? 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로보택시는 상용화가 될 수 없다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단순한 비용으로 환산해서 로보택시 같은 경우가 상용화가 된다 안 된다를 근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핵심은 데이터의 수집 능력입니다. 그거를 초반에 시작해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 수집은 통신망과 연관이 있고요. 테슬라에서 풀어낸 거는 저궤도 위성을 상용화시켰다는 점이에요. 충분히 데이터 수집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가 출시되었다고 해서 테슬라가 세론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가 고점이 나왔다라고 하기보다 큰 그림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장을 여기에서 초기에 침투율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전부 시장을 갖고 올 수 있는 기술력이다 보니까요. 우리는 단기적인 이 세론에 연연하기보다는 큰 그림으로 테슬라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큰 패러다임 변화를 두고 왜 이렇게 단기적인 대응만을 고려하느냐 하는 그 답답함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슨 종목을 사야 될까요? 테슬라는 역시 그냥 테슬라를 사라고 하실 건가요? 네, 테슬라를 접근하는 게 맞고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 이 자율주행 형태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핵심이 될 수 있고요. 네. 뭐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현대차도 될 수 있고 늘 봐오던 기업들 같은 경우를 보면 되는데 지금은 굳이 파생해서 볼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테슬라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더해져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포인트가 딱 발생했을 때 종목을 퍼뜨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자, 다음엔 이제 이사님의 픽을 열어볼 텐데 이제 몇 년 지나서 돌아보고 이제 몇 개월마다 분기별로 뭐 이렇게 계속 돌아보면 항상 앞단에 서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변압기 대형 종목들인데 HD 현대엘렉을 오늘 픽으로 잡아주셨어요. 이 포인트는 3분기는 좀 실적으로 말하자면 슬로우 할 수는 있습니다. 2분기보다는 성장은 나오지 않을 거고요. 비슷하게 그냥 매출, 이익 형태가 나올 텐데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평소에 주가 흐름과는 다르게 좀 과하게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 경고 종목 지정이 해제되는 형태에서는 가격 복원이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매수가는 31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35만 원, 경고 종목 해제에 따른 가격 복원, 이게 핵심임을 말씀드립니다. 손절가는 27만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목표가 35만 원으로 HD 현대엘렉 관전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성우 기사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